어머니가 만든 감옥. 옛날 중국의 마이야산 아래에 회족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회족은 이슬람교를 믿는 민족이었지요. 이 마을에는 13살짜리 딸을 둔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딸의 이름은 아이사였습니다. 어머니와 딸은 매주 금요일 정오마다 사원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지요. 예배의 지도자는 이맘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이맘이 아이사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당신에게 긴히 할 말이 있는데 내 방에서 잠깐 봅시다. 이맘은 아이사 어머니와 마주 앉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딸을 나에게 주시오. 내 아내로 삼고 싶소. 아이사의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올해 70살인 노인이 겨우 13살밖에 안 된 아이사와 결혼을 하겠다니 기가 막힌 이야기였지요. 지금 당장 결혼하겠다는 게 아니고 2년 뒤에나 식을 올릴 터이니 미리 약혼이나 해두자 이거지. 따로 약혼식을 가질 필요는 없고 아이사와 결혼을 승낙만 해주면 돼요. 이맘은 이렇게 말한 뒤에 품속에서 은 200냥을 꺼냈습니다. 아이사의 어머니는 돈을 보자 눈을 번쩍 떴습니다. 아이사의 어머니는 어린 딸을 데리고 품팔이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지요. 일거리가 없으면 굶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 처지에 많은 돈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지요. 평생 일해봤자 난 이런 큰 돈을 만져보지 못할 것이야. 이맘이 나이가 많다 뿐이지 신랑 감으로는 부족할 게 없지. 알라 신을 모시는 분이잖아. 그 덕에 아이사와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이야. 그제야 아이사의 어머니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좋아요. 그 대신 결혼식은 2년 뒤로 미루어야 해요. 꼭 약속을 지켜주세요. 아이사가 아직 어리니까요. 아이사의 어머니는 은 200냥을 받았습니다. 2년 뒤 아이사는 꽃다운 처녀로 자라났지요. 이맘이 아이사의 어머니를 불러 말했습니다. 이제 아이사가 15이 되었으니 결혼식을 올리도록 합시다. 이맘은 혼인 날짜를 아이사의 어머니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달 뒤였지요. 어머니는 아이사에게 말했습니다. 마땅한 혼처가 났으니 시집갈 준비를 해야 한단다. 앞으로 한 달 뒤야. 예? 아이사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눈을 커다랗게 떴습니다. 어머니는 이맘과의 결혼 약속을 숨겨왔던 것이었지요. 그제야 어머니는 딸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이사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요. 어머니, 저더러 이맘의 아내가 되라고요? 저는 싫습니다. 제발 그 결혼을 취소해 주십시오. 싫다고? 들어온 복을 차버리려고 하네. 왜 싫다는 거니? 어머니, 저는 시집을 가기에는 너무 어립니다. 그리고 이맘은 나이가 너무 많아요. 나는 14살에 시집 와서 17에 너를 낳았단다. 그런데도 주위에서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왔다는 소리는 한 번도 듣지 못했단다. 하지만 어머니, 이맘이 나이가 많아서 싫다고? 그건 이유가 안 되지. 그 양반이 나이에 비해 얼마나 건강한 줄 아니? 어머니는 아이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요.
아이사 집에서는 혼숙감을 마련하느라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맘이 병에 걸려 몸져 누웠다는 것이었지요. 다음날 아침 이맘의 집에서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이맘이 아이사 어머니를 부른다는 것이었지요. 아이사의 어머니는 이맘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맘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나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 같소. 알라신의 부름을 받았거든. 뒷날 다시 와서 아이사를 데려갈 테니 그때까지 아이사를 잘 돌봐주시오. 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아이사는 내 아내요. 그러니 다른 곳으로 시집을 보내지 마시오. 만일 내 말을 어겼다가는 알라신의 노여움을 사게 될 것이오. 이맘은 이 말을 남기고 그날 밤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이사의 어머니는 이맘의 말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맘이 남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알라신의 명령 같았지요. 어머니는 뒷마당에 높다란 담을 사방으로 쌓았습니다. 뒷마당은 영락없는 감옥이었지요. 어머니는 안채로 통하는 쪽 담장에 쇠창살이 붙은 대문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뒷마당에는 움막을 지어 그 안에서 지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맘이 곧 너를 데리고 간다고 했단다. 그때까지 넌 여기서 살아야 해. 하루에 5번씩 꼭 예배를 드리도록 해라. 끼니 걱정은 말거라. 내가 끼니 때마다 음식을 날라줄 것이야. 어머니는 대문에 자물쇠를 채우고 안채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이사는 하루아침에 죄수 신세가 된 것이었지요. 아이사가 울고 있는데 뒷마당에서 토끼 한 마리가 뛰어나왔습니다. 까만 털을 가진 늙은 토끼였지요. 토끼는 울고 있는 아이사의 얼굴을 빤히 보았습니다. 아이사는 토끼가 정겹게 느껴졌지요. 비록 말을 못하는 짐승이었지만 오랜 친구같이 느껴졌습니다. 아이사는 토끼에게 자신의 속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토끼는 말귀를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이 말 없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곤 하였지요. 난 이맘이 다시 살아 돌아온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어. 한번 죽은 사람이 어찌 살아나겠니? 어머니의 말대로라면 나는 죽을 때까지 이곳에서 지내야 하나 봐. 얼마나 끔찍한 일이니? 토끼야, 난 이곳에서 탈출하고 싶단다. 아이사는 그렇게 말하고는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토끼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사, 울지 말거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단다. 아이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토끼가 말을 하네? 아이사, 내가 사람처럼 말을 해서 놀랐니? 겁낼 것 없단다. 아이사, 나는 네 집 뒷마당에서 100년을 살았단다. 이제는 너무 늙어 죽을 때가 되었지. 죽기 전에 네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마. 토끼는 갑자기 풀숲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뒤 다시 모습을 드러낸 토끼는 입에 물고 나온 것을 아이사 앞에 내려놓았지요. 그것은 토끼 가죽이었습니다. 이 가죽을 입거라. 그럼 너는 토끼로 변할 것이야. 가죽을 벗으면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지. 너는 내일부터 움막 밑을 파 들어가거라. 땅굴을 파란 말이지. 마이야 산 쪽을 향해 10리쯤 파다 보면 너에게 행운이 찾아올 것이야. 힘이 들더라도
중간에 포기해선 안 된다. 말을 마친 토끼는 다시 풀숲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이사는 그날 이후부터 토끼의 모습을 두 번 다시 볼 수 없었지요. 다음 날부터 굴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사는 토끼 가죽을 입자 토끼로 변했습니다. 땅속으로 열심히 파 내려갔지요. 점심시간이 되면 굴에서 나와 토끼 가죽을 벗었습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어머니가 날라다 주는 밥을 기다렸지요. 밥을 먹고 나서는 다시 토끼가 되어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굴파기에 매달렸지요. 이런 생활이 3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사는 굴을 파다가 항아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은돈이 가득 찬 항아리였지요. 아이사는 땅속에 파묻혀 있는 그것을 파내어 움막으로 가져왔습니다. 며칠 뒤 아이사는 굴이 끝나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남의 집 부엌이었지요. 부엌의 바닥을 뚫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아이사는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재빨리 땔감 뒤로 몸을 숨겼지요. 부엌으로 들어온 것은 꼬부랑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하품을 하며 중얼중얼거렸습니다. 이를 어쩌지? 늘어지게 잠만 잤으니 압두가 돌아올 때가 되었는데 식사 준비를 못하였어. 이젠 늙어 조금만 피곤해도 맥을 못 쓰니 큰일이구나. 이럴 때 참한 며느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지요. 바로 그때 어머니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지금 오니 온종일 고생이 많구나. 오늘은 밥이 늦을 것 같구나. 이 애미가 늘어지게 낮잠을 잤지 뭐니. 미안하게 되었다. 어머니 별 말씀을요. 오죽 고단하셨으면 그러셨겠어요. 그래도 푹 주무셨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만두를 사왔는데 드셔보셔요. 압두는 만두를 꺼내어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번번이 고맙구나. 너는 어쩜 그리 애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니? 아이사는 어머니와 아들의 정겨운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사는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랬다가 다음 날부터 날마다 압두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아이사는 어머니와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크나큰 기쁨이었습니다. 가난하지만 밝은 얼굴로 지내는 두 사람을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었지요. 집안 청소를 해주자. 설거지도 해주고. 아이사는 이렇게 마음먹고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며칠 뒤 압두와 어머니가 집을 비우게 되었지요. 아이사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방이며 마루를 쓸고 닦았지요. 부엌과 마당까지 말끔하게 치웠습니다. 설거지도 했습니다. 부엌에 있는 그릇들을 깨끗하게 씻었지요. 꼭 새집에 온 것 같았습니다. 아이사는 흡족한 얼굴로 토끼 가죽을 입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밖에 나갔다 돌아온 할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내가 집을 잘못 찾아왔나? 누가 청소와 설거지를 해놓았지? 할머니는 귀신에 홀린 기분이었지요. 이상한 일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하루는 압두가 나귀를 끌고 일하러 나갔다가 저녁 때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나귀가 보이지 않는구나. 어머니, 나귀가 죽었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나귀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나르게 했거든요. 산을 오르다 힘에 겨워 주저앉더니 그만 떼굴떼굴 굴러 바위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짐을 나르는 일로 그동안 근근히 살았는데 이제 무엇을 해서 먹고 산단 말이냐? 큰일이구나. 그때 마침 부엌에 아이사가 와 있었습니다. 아이사는 어머니와 아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모두 듣고 있었지요. 다음날 아이사는 부엌에 은 돈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잠시 뒤 잠에서 깬 압두는 어머니가 병이 난 것을 알았지요. 압두는 어머니께 죽을 쑤어 드리려고 방에서 나와 부엌으로 들어섰습니다. 순간 그는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은 돈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압두야, 네가 효성이 지극하니 우리의 어려운 처지를 아시고 알라시니 도우시는구나. 지난번 누가 집안 청소와 설거지를 해주었나 했더니 역시 그분이었나 봐. 압두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거참 별일도 다 있네. 귀신이나 도깨비의 장난인가?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봐야겠다. 압두는 부엌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서는 아이사가 땔감 더미 뒤에 숨어 집 안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압두는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중얼중얼 거렸지요. 왜 우리 집에는 잇따라 좋지 않은 일이 닥치는지 모르겠어. 어제는 나귀가 죽었지. 오늘은 어머니가 병으로 앓아누웠지. 이럴수록 알라신께 기도해야지. 모스크에 다녀와야겠다. 압두는 부엌 문을 향해 두어 걸음 옮기다가 벼랑간 멈추어 섰습니다. 내 정신 좀 봐. 어머니께 죽을 수 드리지 않았잖아. 어쩌지? 모스크에 다녀온 뒤에 죽을 쑤어야겠다. 알라신께 잘 보여야 어머니의 병이 빨리 나을 것이야. 압두는 이렇게 말하고는 부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는 모스크로 가지 않고 부엌 문에 붙어 섰습니다. 그러고는 문틈으로 부엌 안을 훔쳐보았지요. 잠시 뒤 토끼 한 마리가 땔감 뒤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아이사는 토끼의 가죽을 벗고 부엌에서 요리를 했습니다. 죽을 쓰고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었지요. 압두는 이 광경을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어머니를 불러 부엌 안을 구경시켜 주었지요. 아이사는 요리가 끝나자 토끼 가죽을 입으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압두는 부엌 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이사에게서 토끼 가죽을 빼앗았지요. 아이사는 너무 놀라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이때 어머니가 아이사 앞에 다가섰습니다. 선녀님, 당신은 알라신이 보내신 분이시죠? 아이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아이사의 이야기가 끝나자 어머니는 아이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토끼가 맺어준 내 아들의 좋은 배필이었군요. 우리 집에서 같이 삽시다. 남부럽지 않게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의 창을 들은 아이사는 그 자리에서 승낙했습니다. 그동안 아이사는
압두와 그 어머니에게 깊은 정이 들었었던 것이었지요. 아이사는 집으로 돌아와 돈 항아리를 들고 압두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이사의 어머니는 아이사가 사라지자 이맘이 아이사를 천국으로 데려갔구나 하고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압두의 아내가 된 아이사는 다른 마을로 이사를 하여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임금이 지어준 마을 이름. 옛날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숙종 임금은 여느 때처럼 세상 물정을 알아보려고 평복으로 변장한 채 대구 근처의 한 촌락에 이르렀습니다. 이 마을에서 임금은 후회하는 신하와 군졸들과 헤어져 단신으로 마을 안에 들어섰지요. 어느덧 해가 저물었습니다. 숙종은 한 총가의 살인문을 밀고 들어갔지요. 길 가는 나그네입니다. 갈 길은 먼데 날이 어두워져서 죄송하지만 이 댁에서 하룻밤 쉬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집 안에 있던 늙은 농부가 나오며 숙종을 맞았습니다. 날이 저물었는데 어디로 가시는 나그네이십니까? 예, 이리저리 유람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집이 누추하기는 하지만 하룻밤 쉬어가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숙종은 늙은 농부와 함께 등잔불 아래에서 세상 물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고을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런 작은 마을에 무슨 이름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저 무명 고을이라 부르고 있지요. 윗동네는 양지고을, 아랫동네는 음지고을이라고 부르며 산답니다. 살기도 힘든데 동네 이름을 지어서 무엇하겠습니까? 백성들이 고달프게 산다는 말을 들으면 숙종 임금의 귀는 솔깃해진답니다. 그래서 농부의 다음 말이 더욱 궁금해졌지요. 이리 고생을 하고 계시니 조정에 대해 불만도 많으시겠습니다. 어찌 불만이 없겠습니까? 나라 꼴이 일이 된 것은 모두 조정에 있는 간신배들과 그 밑에서 아첨을 하고 있는 탐과 놀이들 때문이지요. 그렇죠. 모두 그놈의 간신배들 때문이겠지요. 그럼 노인께서 만약 대신 노릇을 하신다면 이를 어찌 처리하시겠습니까? 글쎄요. 내가 만약 대신이 될 수만 있다면 무엇보다 당파 싸움하는 무리들을 먼저 조정해서 쓸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탐과 놀이들을 처단하겠소이다. 이야기가 여기까지 미치자 노인은 차츰 흥분하여 묻지도 않은 말까지 하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참 한심하지요. 어찌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만약 정승이 된다면 임금님께 상소하여 간신배들을 몰아내겠소이다. 이 말을 들은 숙종은 속으로 무척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변장을 하지 않고 이들을 만나면 어떻게 이런 진솔한 말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꾸밈 없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 숙종은 기뻤던 것이었지요. 숙종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주인장께서 영의정이 되신다면 자신 있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못할 것이 뭐 있겠소? 숙종은 노인의 마음을 좀 더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주인장께서는 장희빈을 왕비로 삼았다가
내쫓았던 민중전을 다시 왕비로 맞아들인 상감의 처사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또 이렇게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신음을 하고 있는데 지금의 상감을 내쫓고 주인장께서 임금의 자리에 오르신다면 백성들을 잘 살게 만드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 말을 마치자마자 갑자기 노인의 안색이 변하더니 벌떡 일어나며 고함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이 천하의 몹쓸 놈 같으니라고? 그러면서 노인은 대뜸 숙종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숙종은 뺨이 얼얼했으나 갑자기 당하는 일이라 우선은 뒤로 주춤 물러섰지요. 이런 역적 놈이 있나? 그러면서 노인은 숙종에게 달려드는 것이었습니다. 숙종은 겁에 질려 할 수 없이 노인에게 사과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진정하시오. 그리 흥분하지 마시고 말로 하십시다. 무엇이라? 자고로 어진 임금이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놈아, 임금 밑에 아첨만 하는 간신들이 우글거리면 그 임금은 곧 폭군이 되는 것이요. 어진 신하가 밑에서 정사를 잘 돌볼 것 같으면 그 임금은 곧 현명한 임금이 되는 것이다. 이런 무도한 놈이 어디서 주둥아리를 함부로 놀리는 것이야. 노인이 멱살을 쥔 채 목을 조르자 숙종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지 마시오. 내가 바로 왕. 숨이 막혀서 말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데다가 노인이 극도로 흥분해 있어서 숙종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시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은 며느리가 황급하게 들어와서 이 광경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 아버님, 어찌 된 일입니까? 진정하시어요 아버님. 참견 말거라. 이런 천하의 역적놈은 죽여야지. 아가, 얼른 부엌으로 가서 식칼을 가져오너라. 자초지종을 모르는 며느리는 집에 온 손님을 그렇게 대접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여 시아버지를 말리려고 했으나 시아버지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이 손을 놓으시고 말씀하셔요. 며느리는 가까스로 멱살을 쥔 시아버지의 손을 풀었습니다. 아버님, 어찌 저희 집에 찾아오신 손님을 이리 대하십니까? 위기의 순간에서 벗어난 숙종은 새파랗게 변한 안색으로 노인에게 두 손을 싹싹 빌며 사정을 했습니다. 주인장,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노인은 다소 흥분이 가라앉은 듯 숙종을 노려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이런 고얀 놈 같으니라고. 다시 한번 그런 못된 주둥아리를 놀렸다간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겨우 죽음을 면한 숙종은 곧 자기의 신분을 밝힐까 생각하였으나 노인이 고지 듣지도 않을 것이며 또한 잘못했다가는 다시 노인의 화를 돋우어 더 큰 봉변을 당할까봐 겁이 났습니다. 노인이 안방으로 돌아간 뒤 혼자 남은 숙종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벽촌에까지 저리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니 내 비록 죽을 뻔하기는 했지만 참으로 기분 좋은 밤이로다. 숙종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삼경이 지난 한밤중에 뜰로 나와 하늘을 쳐다보니 사방이 고요한데 캄캄한 하늘에는 반달이 떠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으며 뜰을 거닐고 있던 숙종은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다음날 아침 노인은 숙종을 찾아와서 사과하였지요. 그러나 숙종은 오히려 자신이 함부로 입을 놀려서
그렇게 됐노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리 싸운 것도 인연 아니겠소? 비록 내가 어젯밤 주인장에게 봉변을 당했으나 앞으로는 친하게 사귀어 봅시다. 어젯밤 일은 잊어버리시고 누추 하나마 지나가시는 길이 있으시면 들러주십시오. 숙종은 언젠가 이 노인을 한양으로 부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집은 한양에서도 제일 큰 집입니다. 내 일이 대접을 잘 받고 가니 주인장께서도 한번 내 집에 놀러 오시지요. 이 마을에서 유명한 꿀이나 한 통 가지고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노인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맙소이다. 내 꼭 한번 찾아가리다. 그러면 내 이 은장도를 드리겠소. 내 집에 오실 때에는 이것을 문간에서 하인에게 꼭 보이시오. 그리고 무명고를 사는 친구가 왔다고 하시면 내 반겨 맞으리다. 예, 꼭 가겠습니다. 손님이 아니면 어찌 이런 촌 구석에서 한양 구경을 해보겠소이까? 노인은 이 나그네가 숙종 임금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한양 구경을 하게 된 것만이 대견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흘러 이듬해 봄이 되었지요. 노인은 괴나리 보찜에다가 꿀을 몇 통 싸들고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큰일이었지요. 한양에서 제일 큰 집을 찾으니 그것은 대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의심이 나서 그냥 돌아갈까 하다가 이왕 내친 걸음이라 대궐의 수문장에게 은장도를 보였더니 수문장은 노인을 정중히 모시더니 대궐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그저 어리둥절하여 수문장을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큰 방이 나오고 거기에는 자기가 뺨을 때리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나그네가 용상에 위엄있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가 바로 숙종 임금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젠 죽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 노인은 숙종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습니다. 소인이 지엄하신 임금님을 몰라 뵙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숙종은 미소를 머금은 채 노인의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반갑소. 이리 찾아오시다니요. 상감마마, 어서 이 죄인을 죽여주시옵소서. 아니 그대는 과인의 친구가 아니던가? 그때 거기서 친구를 맺었거늘 어찌 과인 앞에서 죄인이라 하는가? 노인은 이 말을 듣고 감동하여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숙종은 며칠간 이 노인을 융숭하게 대접한 후에 접견하는 자리에서 이리 물었습니다. 여복의 무명고울 친구, 소원이 있거든 한번 말해보라. 내가 한 가지는 꼭 들어주겠노라. 시골 사는 늙은이가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마는 굳이 그러시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인이 사는 마을에는 이름이 없사옵니다. 황공아우나 삼감마마께서 소인의 마을에 이름이나 하나 내려주시옵소서. 노인의 소원을 들은 숙종은 내심 실망했으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의 소원이 정녕 그것뿐이란 말인가? 삼감마마의 은총이 소인의 마을에 대대로 미칠 것이온즉 이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숙종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과인이 그대의 집에서 하룻밤 지낼 때에 뜰에서 반달을 보며 명상에 잠긴 일이 있었노라. 일찍이 내 그런 아름다운 반달을 본 일이 없으니 고을의 이름을 절반 반, 밤야,
달원로함이 어떠한고? 성은이 망극합니다. 숙종은 미소를 머금고 말했습니다. 언젠가 과인이 다시 한번 그 반열 고을을 친히 찾아가겠노라. 이런 내력으로 이름 없이 무명 마을로 지내던 이 마을의 이름이 반야월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을 퍼낸 구두새. 옛날 영흥 고을에 욕심 많기로 소문난 강 부자가 살고 있었지요. 강 부자에게는 물려받은 재산이 많았지만 나라에서 제일 가는 더 큰 부자가 되는 것이 소원이었지요. 내가 가진 돈은 돈도 아니지. 돈 벼락을 한번 맞아봤으면 소원이 없겠군. 이렇듯 강 부자는 자나깨나 돈 타령이었지요. 마을의 모든 땅이 그의 땅이었는데도 늘 투덜투덜 거렸습니다. 강 부자는 재산이 불어나지 않는다고 날마다 탄식을 하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강 부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구워주고 비싼 이자를 받아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지요. 게다가 땅을 빌려주고 거두어들이는 소장료 또한 어마어마했습니다. 강 부자는 심지어 자신의 땅을 밟고 다닌다고 마을 사람들에게 매달 꼬박꼬박 돈도 받았습니다. 돈을 내지 않으면 농사지을 땅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돈을 낼 수밖에 없었지요. 어느 여름날 머리가 하얗게 센 낯선 노인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땀을 뻘뻘 흘리며 마을 주변을 두리번 거렸지요. 옳지, 저기가 좋겠군. 노인은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 앞에 우뚝 선 돌배나무 밑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나무 밑의 그늘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쉬어가기에는 안성맞춤이었지요. 시원하구나. 그런데 갑자기 기와집 대문이 열리더니 강 부자가 나왔지요. 강 부자는 돌배나무 밑에 앉아있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저 영감이 여기가 누구 땅인 줄 알고 감히 공짜로 앉아있는 것이오. 당장 돈을 내시오. 노인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하며 말했습니다. 대체 누구인데 이리 호통을 치는 게요? 그리고 난데없이 돈을 내라니? 이 영감이 돈을 내기 싫으니 꾀를 쓰는구만. 그런다고 내가 속아 넘어갈 줄 알았소. 강 부자가 계속 다그치자 노인은 화가 났습니다. 자네는 집안에 어른도 안 계시는가? 이런 늙은이에게 마구 소리를 지르다니.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 같으니라고. 뭐? 이 영감이 겁도 없이. 안 되겠다. 따끔한 맛을 보여주어야겠어.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강 부자의 고함 소리에 하인들이 몰려 나왔지요. 부르셨습니까, 나으리? 저 영감을 끌고 가서 버릇을 고쳐주도록 해라. 다시는 나에게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말이야. 강 부자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인들은 일제히 노인에게 달려들어 마구 때렸지요. 그리고는 노인을 광 속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인 중 하나가 노인의 얼굴을 알아보더니 강 부자에게 말하였지요. 나리, 저 노인을 어제 상가집에서 보았습니다. 이웃 마을 최진사댁 말이야. 저 영감이 무슨 볼일로 그 댁에 기웃거렸단 말이야. 제가 듣기로는 저 노인이 유명한 쥐간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예, 그래서 최진사 댁의 산소 자리를 골라주러 갔던 모양입니다. 오, 그래? 노인이 지간이라는 소리에 강 부자는 귀가 번쩍 뜨였지요. 강 부자는 마침
조상의 무덤을 잘못 쓴 탓에 재산이 늘지 않는 게 아닌가 하고 고민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당장 그 영감을 데려오너라. 잠시 후 강 부자는 사랑채에서 노인과 마주 앉았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지요. 하지만 강 부자는 그 모습을 보고도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거만한 얼굴로 고개를 들고 말하였지요. 영감이 산소 자리를 잘 보는 직관이라던데. 그렇소. 마침 잘 됐군. 할아버지 산소를 옮겨야 할 형편이니 산소 자리 하나만 골라주시오. 그럼 곧바로 풀어주겠소. 하지만 내 청을 거절한다면 백냥을 내야 풀려날 것이오. 어느 쪽을 택하겠소? 노인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이왕이면 명당을 골라주겠소. 때대로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말이지. 그런 명당 자리가 이 마을에 있소. 바로 이 마을에 천하제일의 명당 자리가 있더군. 내가 이 마을에 들어서면서 봐둔 곳이 있소. 그렇소. 대체 거기가 어디오? 강 부자는 귀가 솔깃해서 노인을 재촉하였지요. 노인은 한참 뜸을 들이다가 산소 자리를 알려주었습니다. 마을 뒤쪽 골짜기에 있는 늪이요. 늪의 물을 모두 퍼내고 그곳에 산소를 만들면 당신은 이 나라에서 첫째 가는 큰 부자가 될 것이요. 강 부자는 큰 부자가 될 것이란 말에 입이 한방만해졌습니다. 강 부자는 기분이 좋아 즉시 노인을 풀어주었지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늪이 있는 골짜기로 갔습니다. 오늘부터 이 늪의 물을 퍼내야 한다. 3살배기 어린 아이부터 100살 노인까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나와 일을 해야 한다. 마을에서 강 부자의 말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그리하여 병에 걸린 사람만 빼고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물을 퍼내는 작업에 동원되었습니다. 그런데 늪의 물이 거의 다 퍼냈을 때였지요. 갑자기 푸드덕 푸드덕 거리는 날개짓 소리가 들리더니 늪에서 커다란 부엉이 한 마리가 솟아오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기겁을 하고 놀랐습니다. 부엉이는 온 몸이 황금색으로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지요. 그런 황금 부엉이가 어느새 봉우리 위에 앉았습니다. 강 부자는 황금빛 부엉이를 보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요. 금 부엉이가 나오다니 큰 부자가 될 징조로구나. 강 부자가 좋아 어찌할 바를 몰라하고 있을 때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커먼 먹구름이 앞산 봉우리로 몰려들더니 굵은 빗방울이 콸콸 쏟아져 내리는 것이었지요. 골짜기는 삽시간에 물바다를 이루었고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높은 지대로 올라갔습니다. 강 부자는 갑자기 얼굴이 흑빛이 되어 길길이 날뛰었지요. 물을 퍼내다 말고 어디로 가는 것이야? 빨리 내려와서 물을 퍼내지 못할까? 그러나 강 부자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 남은 강 부자는 물이 가득 찬 늪에서 정신없이 물을 퍼내었지요. 물은 점점 불어나 가슴까지 차올랐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앞산의 봉우리가 수박이 쪼개지듯 쩍 하고 갈라졌지요. 그러자 골짜기에 고여있던 물이 봉우리에 갈라진 틈으로 흘러들었습니다. 큰 물은 무서운 기세로 마을을 덮쳐 강부자의 고래등 같은 기와집과 곡식 창고 그리고 논밭까지 모조리 휩쓸고 지나갔지요. 늪에 있던 강부자 역시
물 줄기에 떠내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 앞산 봉우리가 갈라진 곳에 고개가 생겼지요. 마을 사람들은 금 부엉이가 앉아있던 자리라고 하여 이 고개를 금 부엉제라 불렀다고 합니다. 시장 한 구석의 오줌통. 옛날 어느 고을 시장 근처에 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선비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지요. 그런데 이 아들은 오줌이 마려우면 시장에 있는 오줌통에 가서 오줌을 누곤 했습니다. 관가에서는 시장 상인들이 급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의 구석진 곳에 나무로 만든 오줌통을 놓아두고 있었지요. 하지만 양반집 사람들은 아무도 그곳에서 오줌을 누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오줌을 누는 양반이 있으면 손가락 지르라곤 하였지요. 그렇지만 선비의 아들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시장에서 오줌을 누웠습니다. 처음에는 오줌통을 지키는 사람이 선비의 아들이 오줌을 누지 못하도록 말리려고 하였지요. 하지만 그의 아버지가 이 고을에서 행색개나 하는 사람이어서 감히 말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선비의 아들도 시장에 있는 오줌통을 이용하기 전에는 여느 양반과 똑같았지요. 오줌통에 오줌을 누는 선비를 보면 침을 뱉고 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오줌이 몹시 마려워 그곳을 한번 이용한 뒤부터는 생각이 달라지게 되었지요. 밖에 나와 있을 때에는 일부러 오줌을 누려고 집까지 갈 필요가 없어서 너무 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비의 아들은 양반 체면 때문에 오줌이 마려워도 그곳에서 오줌을 누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웃었지요. 체면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 뭐가 무서워서 시장에서 오줌을 못 누는 것이야? 나는 날마다 누워도 아무 탈이 없는데. 그러던 어느 날 선비의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지요. 뭐라고? 걸핏하면 시장에 있는 오줌통에 오줌을 눈다니? 이런 몹쓸 녀석이 있나? 화가 난 선비는 아들을 불러 크게 꾸짖었지요. 시장이 어떤 곳인지 아느냐? 온갖 사람들이 드나들며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지. 그런데 양반집 자식이 대낮에 그곳에서 함부로 오줌을 누다니 부끄럽지도 않느냐? 남들이 우리 집안을 얼마나 비웃겠느냐? 그러자 선비의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하였지요. 아버지, 걱정 마십시오. 그곳에서 오줌을 누워도 아무도 저를 비웃거나 말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큰일이구나. 넌 이미 남들에게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게 된 게야. 개나 돼지를 좀 보아라. 길에서 오줌을 눈다고 해도 아무도 비웃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아버지, 그렇지 않습니다. 제 행동이 잘못되었다면 어째서 사람들이 저를 불러 나무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는단 말이야. 사람들은 이미 너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러나 선비의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시장에서 오줌을 누웠지요. 그로부터 10년 뒤 선비는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선비의 아들은 아버지 장례를 마친 다음 날에도 여느 때처럼 시장에 가서 오줌을 누웠지요. 그런데 오줌을 다 누고 나서 막 바지춤을 치켜 올리려고 하는 순간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선비의 아들의 뒤통수를 쳤던 것이지요. 잠시 후 정신을 차린 선비의 아들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낯선 남자를 발견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대체 누구냐? 이곳에서 오줌을 눈 지 10년이 되었지만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했는데 감히 나를 때리다니. 그러자 그 남자는
선비의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시장 사람들 모두 네 아버지가 두려워 참고 있었지. 하지만 이제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그동안 쌓인 분풀이를 좀 해야겠다. 그는 선비의 아들을 밧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사람들을 불러 모아 선비의 아들을 마구 때렸지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한 달이 넘도록 끙끙 앓았다고 합니다. 그는 그제서야 10년 전에 들었던 아버지의 훈계가 떠올랐지요.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그 선비의 아들은 시장 근처에 있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행실을 조심하며 글 공부에만 힘썼다고 합니다. 도망간 조카. 옛날 서울에 정씨 성을 가진 부자가 있었습니다. 나이 50을 넘겨 아내를 잃고 푸념을 하고 있었지요. 내 딸이 셋이고 부모 없는 조카도 기르고 있는데 나이 50이 넘은 백발의 늙은이가 신랑 노릇을 하여 남의 비웃음을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첩을 거느려 가정을 어지럽힐 수도 없는 노릇이니 조카가 장성하기를 기다려 가사를 맡기는 것이 좋겠다. 세 딸들은 아버지의 의향을 짐작하고 서로 의논하였지요. 인이라는 녀석만 없으면 우리 집 많은 재산이 저절로 우리들에게 굴러들 판인데 공연히 남의 손에 넘어가게 생겼어. 얼마나 억울한 일이야. 그놈을 내쫓을 방법을 생각해보자. 이는 그들의 사촌 남동생이었지요. 이런 말이 오간 뒤로 세 딸들이 번갈아 입방아를 찧어 인을 헐뜯으니 인을 대하는 정씨의 태도가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였지요. 나는 불행히 조실 부모하고 숙부에게 의탁하였으니 아비가 없는 놈이 아버지를 둔 것이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숙부의 마음이 전만 못하니 그것은 누이들의 이간질 때문일 것이다. 재산이 아무리 귀중하다지만 목숨만 하겠는가? 내가 피신을 하여 동정을 살펴보아야겠다. 그리고 나서 숙부에게도 고하지 않고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정 씨는 세 딸의 입방아에 말려들어 그 까닭도 알아보지 않고 인이 도망갔으니 내 살림을 맡길 사람이 없구나. 차라리 딸 셋에게 고루 분배해주고 몸을 의탁하여 한가로이 여생을 마치는 편이 좋겠다. 라고 생각하였지요. 이에 딸 셋을 시집 보내고 집과 토지를 전부 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먼저 큰딸에게 가 의탁하니 몇 달이 지나자 큰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게 와 계시는 게 좋지 않은 것은 아니오나 위로 시부모가 계시고 밑으로 동서들의 눈이 있어 저 역시 자유롭지 못하니 불편이 많습니다. 잠깐 동생 집에 가 계시면 어떠실까요? 네 말이 그러하니 안 갈 수 있겠느냐? 두 딸네 집에 가서도 역시 얼마 못 가서 두 딸 입에서도 판에 박은 듯한 말이 나왔지요. 정씨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 보니 모습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속에서 분통이 복받쳐 올랐지요. 내 일이 살아서 무엇하랴.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정씨는 비상을 숨겨가지고 창의문 밖으로 걸어나갔지요. 이때 길에서 어떤 나무꾼이 절을 하며 안부를 묻는데 자세히 보니 인이 아니겠어요. 정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네가 웬일이냐? 어찌 여기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야? 이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하였지요. 어찌 자식처럼 사랑하는 숙부님의 은혜를 몰랐겠습니까? 전날 제가 집을 나온 것은 누이들로부터 화를 입을까 두려워서였습니다. 근래에 아무 재상댁 하녀에게 장가를 들어 그 댁 행랑에 붙어 있으면서 뗄나무를 팔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가 인품이 좋아 몸은 비록 고되나 마음은 편합니다. 정씨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네가 집을 나간 뒤로 나의 고생이 너보다 10곱은 더했단다. 정씨는 자결할 마음을 먹은 것까지 이야기하였지요. 조카는 눈물을 훔치며 숙부를 꼭 붙잡고 자기 거처로 모시고 와서 아내에게 절을 하고 뵙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숙부를 자기 거처에 모셨지요. 여러 해가 지나도록 조금도 싫어하는 내색이 없었습니다. 정씨는 세월이 지날수록 차츰 주인 재산과도 친분이 생겨 그 집 일을 보살피게 되었지요. 얼마 후 재상이 평안 감사로 나가자 정씨에게 사무를 맡겼습니다. 정씨는 소임을 다하면서 막부에 생긴 것들을 꼼꼼히 모아서 조카에게 보냈지요. 조카는 그때마다 하나도 툭내지 않고 치부책에 적어서 간직해두고 숙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때 세 딸들은 비로소 아버지가 평양 감령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내어 그것 토산물을 요구하였으나 정씨는 비웃으며 답장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정씨가 서울로 돌아오는 날 세 딸들은 각기 진수성찬을 장만하여 교회로 아버지를 마중 나오고 그 조카도 숙부를 맞이하기 위하여 탁주를 받고 달걀을 안주 삼아 두루마기를 걸치고 나와 사촌 누이들과 만났지요. 누이들이 말했습니다. 넌 무슨 일로 이유 없이 도망을 쳤다가 이 꼴을 하고 다시 무슨 면목으로 나타났니? 어서 으슥한 곳으로 피하여 남 부끄럽지 않게 하거라. 이윽고 정씨 행차가 당도하였지요. 세 딸들은 아버지를 13년 만에 보는 것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 그리 원노라고 말하며 객주의 노고도 위로하고 술과 안주를 권하였으나 정씨는 젓가락도 들지 않았지요. 이야기가 오가는 중 조카가 와서 배웠습니다. 정씨가 물었지요. 넌 무얼 가지고 왔느냐? 그러면서 내놓게 하여 조카의 술잔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왜 좋은 술은 마다하시고 탁주를 드셔요? 탁주가 먹고 싶구나. 정씨는 중을 시켜 세 딸에게 고리짝한 짐씩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너희들을 위해 구한 토산물이 이 안에 가득 들었다. 너희 친척들에게 자랑하고 쓰거라. 딸들이 기뻐하며 받아들고 가서 열어보니 겨만 가득하였습니다. 책자 하나가 위에 놓였는데 자식을 키운 수고로움을 쓰고 끝에 가서 너희들은 진짜 개 돼지이니 모름지기 결을 먹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적혀 있었지요. 그 세 딸들이 허물을 뉘우치고 사죄하였으나 정씨는 끝까지 받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